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19분입니다. 제가 4일날 일찍 일을 끝내고 5, 6 이틀 잘 쉬고 이제 3일째 쉬는데요. 좀 지겹습니다. 지겹다기보다는 조바심이 납니다. 돈은 쓰는데 또 책을 몇 권 샀거든요. 예, 돈은 쓰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하려고 내일 이제 물건 실어놓는 일을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열심히 일해야죠. 예. 자, 이번 시간은 돈의 철학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이제 좀 빨리빨리 진도 올라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비평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죠. 빨리 하고 싶습니다. 다른 책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다윈 하는 신, 진화론 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존 호트 지음, 김윤성 옮김, 지식의 숲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책은 이 저자는 가톨릭대학교 석사 박사 가톨릭대학교 종교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왜 샀냐면 진화생물학 진화와 종교에 대한 통찰을 생각을 깊이 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과학과 진화론이라는 과학과 종교를 한 장에 나란히 두고 한 책에 나란히 넣고 비교해보는 그런 책을 읽고 싶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좀 제가 바라건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종교와 이것은 대부분 개신교일 겁니다. 기독교일 겁니다.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철학적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중립적인 어떤 중립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과 종교의 학문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좀 하고 자리에 앉긴 했는데 조금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책도 읽을 텐데 오후 시간에는 영화를 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좀 보고 해야 그렇습니다. 자, 166쪽 4장 사치.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치는 필요한 것을 넘어선 소비이다. 사치의 동기는 과시욕과 감각의 즐거움이다.
돈의 역사는 과시와 사치의 역사였다. 사치의 본질은 남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는 것이다. 뽐내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싶은 속물적 심리와 도착적 욕망이 사치의 본질이다. 그렇죠? 런던의 사위가 장모에게 부의 상징인 마차를 사드리겠다고 하자 장모는 마차를 타고 다녀도 고향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마다했다. 예, 뻐기지 못하는데 뭐 필요 없다 이거죠. 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부유층은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치를 일삼는다. 허영심은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심정이다. 허영은 자기의 실존 이상을 보여주려는 행태이다. 좋은 말이네요. 예. 허영은 자기의 실존 이상을 보여주려는 행태이다. 허영은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우리의 행태를 지배하는 강력한 감정이다.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한다. 북미 인디언들의 포틀레치가 그 예이다. 포틀레치가 뭐죠? 포틀레치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치의 뿌리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포틀레치. 포틀레치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북부 태평양 해안 원주민들이 행하는 선물을 주는 축제로 전통적으로 1차 정부기관, 입법기관, 경제체제를 대표한다. 여기에는 헤일처크족, 하이다족, 누할크족, 틀링기족, 마카족, 침시안족, 누차누스족, 콰기우틀족 및 해안 세일리시족 문화가 포함된다. 고요. 그냥 이게 더 자세한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 포틀레치는 지도자의 부와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 재물이나 귀중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파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포틀레치는 또한 가족, 시족, 국제적 연결과 초자연적인 세계와 인간의 연결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틀레치는 또한 사람들이 특정 영토와 자원에 대한 권리와 사용을 논의하고 협상하고 확인하는 엄격한 자원관리 체제 역할을 합니다. 포틀레치에는 종종 음악, 춤, 노래, 스토리텔링, 연설, 그리고 종종 농담과 게임이 포함됩니다. 초자연적 존재를 존중하고 구전 역사를 낭송하는 것은 많은 포틀레치의 핵심 부분입니다. 예.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자는 건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재물이나 귀중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 포틀레치 인디언들의 북미 인디언들이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 있나 봐요. 자, 사치의 뿌리는 과시욕.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강렬한 욕망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 돈, 명예, 권력은 의미가 없다. 명예, 돈, 권력은 사회가 인정하는 명예, 사회가 인정하는 명예, 사회에서 유용한 돈,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이다. 자기의 만족도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는 만족이다. 네,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소스타인 베블런 유명하죠. 1857년에서 1929년은 유한계급론은 1899년에 나온 책입니다. 과시적 소비를 부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과시적 소비는 부자연스러운 소비에 탐닉하는 부자들의 행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가장 역겨운 예는 어떤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더 비싸게 사려는 행동이다. 마케팅에서 회자되는 일화이다. 압구정동 옷가게의 마네킹이 걸친 옷값이 2만 원으로 매겨져 있었는데 팔리지 않았다. 공을 하나 더 붙여 가격이 20만 원이 되자 금방 팔렸다는 것이다. 배불러는 유한계급에게는 가격이 지위를 상징한다.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썼다. 재밌습니다. 예,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 유한계급은 재밌는 말입니다. 예, 비싸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은 아름답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강자의 척도로 쓰인다. 강자는 존경과 복종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남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소비이다. 자신이 강자임을 알리려는 소비, 그것이 바로 배불런의 과시소비이다. 배불런에게 과시소비는 사치다. 사치란 부자들의 자기과시이다. 부자들은 비싼 가격이 곧 자신들의 지불 능력을 광고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수록 선호한다. 고급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판매가 감소될 수 있다. 피에르 가르댕은 배불런 효과를 무시한 마케팅 전략으로 1960년대의 고급 이미지에서 1980년대에는 저가의 이미지로 전락하면서 브랜드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예, 피에르 가르댕, 그렇죠. 요즘 뭐 싸게 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명품, 명품에 이름나는 명품이었는데, 예. 사치는 보편적 속성, 사치는 어디든 스며든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치장하는 것으로 상대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비교되는 곳에 사치가 없는 법이 없다. 오스트리아 출신 신학자, 철학자 이반 일리치 1926년에서 2002년 이반 일리치는 말했다. 소비사회에서는 과시의 노예들과 질투의 노예들이 생긴다. 가진 자들의 과시 욕망과 못 가진 자들의 추종 욕망을 말한다. 소비사회에서는 과시의 노예와 질투의 노예들이 생긴다. 재밌네요. 소비사회에서는 과시의 노예들과 질투의 노예들이 생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1706년에서 1790년의 말이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타인들의 눈이다. 만약 타인들이 모두 장님이라면 나는 굳이 고래등 같은 집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노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어 과시할 수 있는 재산이었다.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없고 흑인 노예가 뒤를 따르면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과시욕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인간에게는 생존이라는 원초적 욕망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사치라는 도착적 욕망이 존재한다. 사회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린드 부부의 변모하는 미들타운 1937년은 대공황 때 극빈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계층이 사치품을 줄이기에 앞서 음식과 의복의 소비 지출을 줄였다고 기술했다. 빈자에게도 사치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치 풍조는 통일신라 시대에도 골칫거리였다. 1200년 전 흥덕왕 제위 826년에서 836년은 이런 법령까지 내렸다. 호화 사치를 일삼는 백성들이 진귀한 외래품만 선호하고 토산품을 배척하니 풍속이 문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령으로 시정하려 하니 어기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진골은 수레, 육두품 이하는 가마와 침상에 자단과 침향, 구수와 탑 등의 사용을 금한다. 이것들이 이제 다 서역의 탑등이라는 거는
서역의 모직물이라고 합니다. 서역의 모직물. 야, 서역의 모직물이면 벌써 그때 얼마나 무역이 왕성했는지 알 수 있죠. 점점점. 그래도 신라 기부인들은 아라비아산 최고급 장미수에 안달했다. 당시 해상왕 장보고 787년에서 846년가 온갖 진귀한 외래품을 들여와 신라인들의 사치욕구를 부추기고 충족시켰던 것이다. 부유층은 과시적 소비, 가로 열고 노골적이든 은근하든 를 통해 우월성을 과시하며 여과도 대중 앞에 과시하며 만족감을 배가시킨다. 그들에게는 더 비싼 것이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웃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풍토에서는 집안에서도 수공의 은식기를 사용하고 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며 나도 가진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어깨를 추스른다. 네, 여기 이제 포틀레치가 여기 나오네요. 네, 짜투리지식 네모. 포틀레치는 캐나다 북서해안 인디안어로 접대하다는 뜻이다. 원래는 우리의 부조처럼 결혼, 장례 등의 기류용사의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경쟁적 객기 싸움 및 과시적 체면치레로 변질되어 문화 인류학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 부조행위가 경쟁적 담내와 가진 자들의 베풀기로 진화되어 담내하지 않거나 더 많이 담내하지 않으면 체면을 잃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된다. 가장 많이 베푸는 자가 명예와 권위를 얻는다. 그런 상부상조와 베품이 경쟁적 객기싸움으로 변질되어 기름통을 태워버리고 카누를 가라앉히며 수천 장의 담요를 태워버리는 지경에 이르러 이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어. 대범함, 호쾌함, 배짱을 과시하며 호기를 부리는 것이다.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버리거나 주어버린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돌아가는 것이다. 의례적 부조 행위가 서열과 지위의 확인 그리고 재물의 분배로 변질된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가 마을 주민들에게 재산과 음식이라는 자원을 재배분하여 재에서 발생하는 재는 첫 번째 재는 재물할 때 재고요. 두 번째 재는 재앙입니다. 재물에서 발생하는 재앙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한다. 자, 아이고 다리 아파라. 정경이 내려가자. 옳지. 남들의 독재. 사람들은 상품을 구입할 때 돈이 얼마나 들까 보다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에 골몰한다. 자동차를 사거나 대학을 고를 때 골프를 칠 때도 남의 눈을 의식한다. 에리 프롬 1900년에서 1980년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1941년에서 현대인의 불안의 원인을 권위주의와 자동인형의 두 가지로 규정했다. 권위주의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진다. 사디즘은 자기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를 무조건 짓밟으며 마조히즘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자에게 철저하게 아부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자동인형은 카멜레온처럼 외부 지향적이다. 늘 외부의 색상에 자기의 몸 색깔을 맞추어 동조시키려 한다. 자신의 주체성, 주관적 판단, 인격의 독립성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유행에 뒤질세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결코 혼자 고립되려 하지 않는다. 그게 자동인형이군요. 프롬은 현대인의 대다수가 자동인형의 특성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죠. 모두가 자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중 속에 끼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안심이 되고 혼자 있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와 구별되면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인간은 개와 흡사하다. 먼 곳에서 다른 개가 짖는 것을 듣고
자기도 짓는다. 볼테르 1694년에서 1778년의 힐란이다. 항상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현대의 타인 지향성에 의한 자기 상실의 모습을 하이데거 1889년에서 1976년은 남들의 독재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유행에 따라 먹고 입고 치장한다. 유행의 감옥, 관습의 감옥, 시장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그 정도가 심하다. 이집트 90%, 인도네시아 45%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여성 할례의 풍습으로 여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오랜 세월 여성들을 울렸던 전족이라는 남존여비의 약습과 서시 빈목의 고사가 있다. 여기서 서시 빈목이라는 거는 서시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뒤에 나오네요 설명이. 마저 근데 설명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가슴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찡그리는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 표정이 서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쫓아하는 거예요. 근데 서시야 이쁘지만 뭐 그냥 평범하거나 못생긴 사람들이 가슴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찡그리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 이집트가 여성 할례가 90%고 인도네시아는 45%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좀 많이 행하고 있나 봐요. 지금도. 저 몰랐는데 지금도 그런 모양입니다. 반면에 남들의 독재에 반기를 든 그룹도 있다. 부가가치를 깨달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란 뜻의 프라부족이다. 남에게 보이려는 욕구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의 쓸모를 생각해 소비하는 사람들. 개인의 취향은 반영하되 충동 구매를 자제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우수한 안목을 소비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비싸지 않더라도 질 좋은 상품이나 나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다. 허세 소비가 아닌 가치 소비를 하는 것이다. 여기 전족과 서시 빈목 나오네요. 자, 짜투리 지식 네모 안에 짜투리 지식 전족과 서시 빈목. 전족은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헝겊으로 발을 묶던 중국의 옛날 풍습이다. 3세에서 6세 여자아이의 발에 헝겊을 동여매고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넣듯 묶는다. 발의 크기가 10cm 정도로 작아 바로 서기와 걷기가 어렵고 발끝으로 걷는 모양이 되어 뒤뚱거리며 팔자 걸음을 걷는다. 발이 작을수록 미인으로 쳤으며 전족을 하지 않으면 시집을 못 간다는 위협 속에 어린아이들은 참혹한 아픔을 견뎌야 했다. 작은 발을 싸매니 눈물이 흘러 독이 넘치네. 여성들은 그 고통을 노래로 호소했다. 전족은 여성을 성놀이개로 삼은 중국 남성들의 야만적 폭력이며 몬도간의적 또 뭐지? 몬도간의적 악습이었다. 그런데 전족은 남성들의 변태성 사랑을 받기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과 유행으로 시작되었다. 5대 19의 남당 937년에서 975년 남당 황제 이욱에게 요낭이라는 빈이 있었다. 그녀는 특히 춤에 능했는데 이욱은 그녀의 발을 비단으로 묶고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황금으로 된 연꽃 위에서 춤을 추게 했다. 이렇게 묶어 만든 발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자 궁중과 상류층 여성들이 너도나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송대에는 전족이 상류사회에 크게 유행했고 명대에는 더욱 성행했다. 청대에는 전족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오히려 더욱 극성스러웠다. 서태후의 금지로 쇠퇴하였지만 전족을 한 소각에 비해 전족을 하지 않는 대각은 천시되었다. 소각은 뭐 작은 발이란 뜻이고 대각은 큰 발이란 뜻인가 봐요. 천년이나 여성을 울렸던 악습이 민국 정부 1912년의 금지령으로 마침내 종말을 구했다. 서시빈목은 중국 전인국 시대의 월나라 나무장수의 딸로 절세 미녀였던 서시가 가슴앓이로 눈살을 찌푸렸는데 어떤 추녀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 아름다운 줄 알고 눈살 찌푸리기를 일삼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아 걸었다는 고사이다. 서시는 절세 미녀였기 때문에 그 지방의 여자들은 무엇이든 서시의 흉내를 내면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시가 병이 들어 찡그리는 얼굴까지 흉내냈던 것이다. 남의 단점을 장점인 줄 알고 시시비비를 생각하지 않고 흉내를 내는 행태를 비유한 고사이다. 프롬의 자동인용은 비단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것이다. 자, 배블런 효과와 스놉 효과. 비싸서 안 팔리고 싸기 때문에 안 팔린다. 소비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비합리적 이유로 결정되는 예가 많다. 소비 행위는 고도로 복잡한 심리 활동이다. 즉 특정 재화에는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 상품에서 흔한 현상으로 고가 상품은 값이 내리면 수요가 줄고 값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고가 상품, 즉 과시적 사치품은 경제 원리에 벗어나 값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과시욕이 수요의 법칙을 왜곡한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부유층의 수요가 증가한다. 특별한 것을 통해 남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희귀한 것이니 가격은 당연히 비싸야 하고 돈은 넘치니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7천만원짜리 TV, 100만원짜리 휴대폰도 잘 팔린다. 이것이 배블런 효과이다. 솔직히 저도 저가 핸드폰을 좀 썼었어요. 계속 쓰다가 저가형. 요번에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좀 고가형입니다. 삼성 갤럭시 23 플러스인데 솔직히 별 차이 못 느끼겠어요. 뭐 맨 쓰는 게 제가 어떤 뭐 대단한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보고 뭐 검색하고 저기 내비게이션 쓰고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인데 크게 그런 거에 지장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성능이 높아지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능을 뭐 낮추거나 멈추자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주머니 사정이 조금 힘들다 생각하면 뭐 저가형 써도 크게 티 안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죠. 저도 솔직히 다음 폰은 AI가 들어있는 폰을 원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넘어갈게요. 네모 안에 짜투리 지식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브래지어를 왜 만들까?
코넬 대학 MBA 이코노믹 띵킹이라는 과제에 한 학생의 보석이 박힌 650만 달러짜리 브래지어는 왜 만들까라는 리포트가 눈길을 끌었다. 650만 달러짜리 브래지어를 구입할 사람은 없고 제작 회사도 팔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제품은 화려한 선물을 원하는 사람들의 구매 기준을 높인다. 더구나 보석은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손해도 보지 않는다. 즉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가 650만 달러짜리 브래지어를 본 남편은 쉽게 몇백 달러짜리 선물을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의 폭을 확 넓혀버리는 거군요. 이런 물건으로 인해서. 참, 이 마케팅에는 진짜 온갖 속임수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된장녀와 칡릿. 2006년 인터넷을 달궜던 된장녀는 지나치게 거치장에 몰두하고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며 테이크아웃 커피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즐겨 찾으며 마치 유혹 허가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허영심으로 가득 찬 소갈머리 없는 20대 여성을 지칭했던 말이다. 토속 냄새가 물씬한 된장녀에는 칡릿이라는 영미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칡릿은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속어 치크와 문학 리터러처의 합성어로 20, 30대 여성들을 겨냥한 영미 계열의 대중소설을 의미한다. 이거 알아요. 이런 책, 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책 읽는 여성분들 많았어요. 예. 물론 저는 거들떠도 안 봤지만 제 취향이 아니라서. 1990년대부터 뉴욕, 런던 등 대도시를 배경으로 언론이나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 일과 사랑 사이에서 자신의 꿈을 추구해 나가는 스토리를 가볍고 솔직한 언어로 묘사한 장르 소설이다. 젊은 여성들이 칡릿에 빠져드는 이유는 칡릿의 주인공이 신데렐라식의 주인공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는 더 이상 어필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외모, 능력 등 자신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성공을 추구하는 칡릿의 주인공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칡릿의 주인공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칡릿은 소비 패턴의 모델이 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을 보면 샤넬, 프라다 같은 명품의 멋진 레스토랑 등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성적 소비 문화에 익숙한 젊은 여성들에게 화려한 삶이 별세계의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선다. 뉴욕 독식녀들의 자유로운 삶을 다룬 섹스 앤 더 시티에 등장하는 패션 브랜드인 마놀로 블라닉, 지미 추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이 섹스 앤 더 시티도 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몇 번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이것도 역시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자 주인공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싫어졌어요. 칡릿 문화는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소비 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이 즐겨 마시는 음료와 즐겨 이용하는 패션은 호감이 가고 또 사고 싶게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파고들어 급기야 된장녀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짜투리 네모의 짜투리 지식. 알파걸과 골드미스. 알파걸은 엘리트 여성을 지칭한다. 하버드 대학 아동심리학 교수 댄 킨들리의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2006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여학생들의 급증을 발견하고 새로운 여자의 탄생을 선언했다. 이후 알파걸은 리더의 제목으로 성장할 만한 여학생과 이미 리더로 자리 잡은 여성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무장한 알파걸은 무엇이든 도전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들의 모토이다. 뚜렷한 주관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끝까지 해내고 마는 끈질긴 노력 등이 그녀들의 특징이다. 알파걸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페미니즘의 혜택을 받았지만 남학생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거를 좀 거꾸로 말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남학생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이분이 좀 위험한 언어를 썼어요. 대부분의 알파걸들은 나는 남성에게 적대적인 여권주의자가 아니며 평등주의자라고 말한다. 알파걸은 남학생들보다 더 씩씩하고 담대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콘돌리자 라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강력한 여성 모델이 많아진 덕분에 알파걸들은 긍정적인 자아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는 알파걸, 일본에는 하나코상, 중국에는 성리라는 게 잉여 여성이란 뜻이라네요. 한국에는 골드미스가 있다. 골드미스는 탄탄한 직장에 소득이 많고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며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소비한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오늘날 도시를 지배하고 형성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 지식을 지닌 30대 독신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싱글 이코노미를 이슈로 삼고 있다. 능력 있는 올드미스가 골드미스로 불리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골드미스는 30에서 45세의 연수입 4천만원, 가로 열고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한 8천만원 이상의 고학력 미혼 여성들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다. 골드미스는 소비 성향이 높아서 기업들은 황금 시장으로 여긴다. 기업들은 경쟁력도 있고 소비 성향이 높은 30대 독신 여성 골드미스를 잡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드미스가 가장 중시하는 성공의 척도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가정을 꾸미고 싶은 골드미스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상품, 가로 열고 남성이나 서비스는 찾기가 힘들다. 알파걸은 능력, 골드미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아이고 재밌습니다. 예, 나름대로들의 고충들이 있네요. 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옷, 시계, 가방 등의 브랜드가 혈통을 대신하여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현대를 순환시켜주는 최대 비밀은 소비이다.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장 보드리아르 1929년에서 2007년의 소비사회 1970년은 소비라는 주제로 현대를 해부한 명저로 꼽힌다. 현대인들은 소비를 통해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고 즐긴다. 상품은 지위와 위세를 나타내는 징표이고 소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상징이다. 소비는 욕구 충족보다 개인의 사회적 위상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는 노동과 생산이 아닌 소비가 인간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계급의 구분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소비가 새로운 사회적 위계를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으로 욕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예. 소비가 새로운 사회적 위계를 만든다. 재밌네요.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로 대표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징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닌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실체가 이미지와 브랜드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좋은 말입니다. 예. 이른바 컬덕트를 지적하는 것이다. 예. 좋은 말입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닌 가짜,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실체가 이미지와 브랜드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이른바 컬덕트를 지적한 것이다. 문화와 제품의 합성어로 문화융합 상품을 뜻하는 컬덕트의 유행은 고전적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샤넬 가방을 걸치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된장녀들에게 상품은 단순히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아니다.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음료가 아닌 젊음을 팔고 나이키는 운동화가 아닌 스포츠 정신을 판다. 바로 소비사회에서 보드리아르가 주장하는 꿈의 소비다. 야, 날카롭네요. 예, 참 맞습니다. 꿈을 소비하는 거죠. 꿈을. 저도 뭐 좋은 책 막 이렇게 사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읽지 않으면 다 저거 그냥 꿈이죠. 다 읽을 겁니다. 네, 반드시 다 읽고 싶습니다. 그냥 다 읽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책이 막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큰일 났습니다. 고민입니다. 지금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 루이비통, 모햇, 헤네시의 베르나르 야르노 1949년생이네요. 회장의 말이다. 사람들은 패션쇼를 보면서 꿈을 산다. 크리스천 디오르 상점에 들어가서 립스틱을 살 때 돈 주고 물건을 산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꿈이 함께 실려간다. 미국에서 티파니는 허영과 꿈의 상징 그 자체이다. 여성들에게 티파니는 단순한 보석 브랜드가 아니다. 이들은 반지가 아닌 티파니를 끼고 목걸이가 아닌 티파니를 걸고 싶어한다.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성공과 권위를 과시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는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이다. 이제 상품은 효용성으로 구분되지 않고 지위와 위세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작동한다. 스타벅스에는 커피가, 롤렉스에는 시계가, 캐딜락에는 자동차가 없다. 우아한 품격과 속물적 과시와 도착적 허영이 뒤섞여 있다. 여자가 걸치는 보석이나 값비싼 의상은 남편의 재력을 증명하는 지출이다. 여성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이다. 아니죠. 여성이 어떻게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입니까?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죠. 가끔씩 이분이 말을 좀 세게 해요. 즉 제가 전 시간에도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뭐랄까 중심이 되는 철학이 이분한테 좀 부족해 보여요. 예. 자, 왜 명품 네모의 짜투리 지식입니다. 왜 명품을 찾는가? 1. 상사의 옷차림에
업무 처리 시간이 달라져. 존 몰로이의 성공하는 남자의 옷차림 1975년은 옷이 날개라는 속담을 입증하는 저서이다. 100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고급스러운 양복과 넥타이, 구두,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비서에게 타이핑과 복사를 시켰다. 비서들의 84%가 10분 이내에 업무를 끝냈지만 16%는 타이핑에 서툴러 빨리 끝내지 못했다. 이 100명이 소박한 옷을 입고 똑같은 실험을 했다. 비서들은 같은 사람에게 지시를 받았는데도 그 시간이 2에서 3배나 더 걸렸다. 상사가 입은 옷에 따라 업무 효율이 달라졌던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호텔 손님의 94%가 고급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양보. 100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고급 옷을 입고 호텔로 들어가는 다른 손님들과 나란히 호텔 문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의 94%가 실험 대상자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했다. 100명이 허름한 옷을 입고 같은 실험을 했다. 손님들의 82%가 양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손님들의 5%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예. 옷 잘 입고 다녀야겠어요. 3. 잘 입는 사람의 수입은 옷 못 입는 사람의 4배. 잘 입는 사람의 수입은 못 입는 사람의 4배. 100명의 실험 대상자들이 똑같은 양복에 각각 고급 넥타이와 싸구려 넥타이를 메고 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요청하는 실험도 했다. 고급 넥타이는 1시간에 평균 34.6달러를 얻었고 싸구려 넥타이는 9.12달러였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사람들은 8.42달러를 얻었다. 고가와 싸구려 넥타이의 수입이 4배 차이가 난 것이다. 예,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가 안 고프네요. 배가 좀 고파야 되는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같은 중병, 쇼핑 중독,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고문에 가깝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쇼핑 강박증 또는 쇼핑 중독증이다. 미국 의학계는 쇼핑 강박증을 정신병으로 보고 있다. 사고 또 사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이들, 쇼핑 중독증 환자들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자들과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현대인에게 쇼핑은 TV 다음의 레저이다. 쇼핑 강박증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마구 사들인 뒤 자기가 무엇을 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쇼핑을 못하면 불안, 두통, 우울증, 소화불량 등 심리적, 육체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 패턴이 있다. 사는 순간 긴장해서 풀리는 해방감을 맛보고 사고 나서는 후련함을 느낀다. 다시 무료함과 권태감이 찾아들면 쇼핑을 반복한다. 쇼핑에서 느끼는 흥분과 설렘이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해 일시적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안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낄 때 쇼핑을 회복수단으로 삼는다. 쇼핑 중독자들은 경제력 등의 뒷걱정을 하지 않는다. 당장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그만이다. 특히 안방에서의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여성들의 쇼핑 중독이 더욱 심각해졌다. 닫힌 공간인 가정에서의 고독감, 상실감, 자신감의 결여를 구매 충동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 ABC 방송이 취재 보도한 쇼핑 강박증 환자들의 증세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는 다음의 증상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환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1. 물건을 살 때마다 가족들에게 죄책감이 든다. 2. 상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사야 한다. 3. 쓰지 않은 새 물건들이 방마다 쌓여 있다. 4. 물건을 산 뒤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다. 한 여성은 무조건 사야 해요. 가격은 나중의 문제죠. 마음에 들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도 아무리 비싸도 사고 맙니다. 때로는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버티려고 노력할 때도 있죠. 하지만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미국인은 10%가 쇼핑 중독자이고 그 가운데 90%가 여성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대학 교수 박모 여 1969년생이시네요. 씨는 일주일 동안 옷, 구두 등을 사는데 3천만 원을 썼다. 와. 박 씨는 라벨은커녕 포장조차 뜯지 않은 제품도 많았다. 자괴감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지만 입지 않을 걸 알면서도 쇼핑을 멈추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박 씨는 구매 행위 자체에 희열을 느끼는 쇼핑 중독자다. 이들은 사들인 물건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안 가득히 물건을 들여놓고도 정작 사용하는 물건은 예전부터 쓰던 낡은 물건들이다. 이들은 새 물건을 사용하겠다는 생각보다 단지 뭔가를 새로 샀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쇼핑 강박증은 처방이 없다. 아프의 환자들도 정신과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다시는 쇼핑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끝내 완치되지 못했다. 쇼핑 강박증에 한번 빠지면 좀채 헤어나기 어렵다. 회복 불능의 암과도 같은 중병이다. 그렇죠. 쇼핑 중독은 뭐든 위험합니다. 뭐든.
뇌과학과 심리학을 좀 공부하면서 중독에 대해서도 좀 음, 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중독에 잘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메리 토트 링컨의 쇼핑 중독증. 링컨 1809년에서 1865년 대통령의 아내 메리 토트 링컨 1818년에서 1882년은 걷잡을 수 없는 쇼핑 중독으로 볼썽사나운 꼴을 보인 유명 인사의 하나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링컨은 돈을 헤프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부유한 은행가 무역상 변호사의 딸로 자란 메리 토드는 지나친 낭비벽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빚에 허덕이며 살았다. 메리는 영부인이 되기 전에도 돈을 물쓰듯 했다. 백악관에 입성하자 마구잡이 쇼핑으로 일관했다. 남북전쟁으로 국민이 모두 내핍 생활을 하던 때였다. 군인들은 담요가 모자라 고생하는데 메리는 2,000달러의 레이스 숄, 2,000달러의 가운, 1,000달러의 캐시미어 숄까지 사들였다. 한 달 사이에 장갑을 84켤레나 구입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연봉이 25,000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2,000달러면 엄청난 금액이다. 메리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까지 쇼핑 여행을 하곤 했다. 모자, 가운, 슬리퍼, 숄, 다이아몬드 귀걸이, 금박시계, 도자기 세트를 사들였다. 그리고 한두 번 사용할 뿐 사놓기만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게다가 그녀는 대단한 잔소리꾼이었다.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에게 불평과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고 어느 때는 손찌검으로 폭발할 때도 있었다. 그녀는 무척 난폭했고 질투심 또한 대단했다. 한번 폭발하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발광했다. 그녀를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환자라는 것뿐이었다. 링컨은 메리의 낭비벽과 괴팍한 성격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링컨 대통령 힘들었겠네요. 삶이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참 암살을 당하셨죠. 링컨 대통령은. 메리 토드는 최악의 아내였던 것 같다. 링컨은 일이 안 풀리면 숙명눈으로 체념하는 버릇이 있었다. 아마도 아내의 남비벽과 고약한 성격도 자신의 발자라고 체념하며 신세를 한탄했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토리 채널의 10 Things You Don't Know About에 따르면 링컨은 동성애자의 매독 환자였다. 메리 토드의 히스테리는 타고난 성질과 링컨의 동성애와 매독과 얽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하. 이게 참 사람의 들의 각 속사정을 진짜 알아야 그 원인도 밝혀지는 거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갑자기 메리 토드 이 여사가 불쌍해지네요. 막 이해가 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참. 에이구. 어쩔까요? 네. 제켈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낭비벽.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낭비벽.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1929년에서 1994년은 쇼핑광이다. 그녀는 영부인이 되기 전은 물론 영부인 시절에도 이후에도 쇼핑병을 고치지 못했다. 여러 목격자의 증언과 제키라는 이름의 여인의 작가 헤이만에 따르면 그녀는 의상과 가구를 수입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를 썼다. 1953년 부유한 젊은 상원의원 존 F 케네디,
1917년에서 1963년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비싼 옷과 가구에 엄청난 돈을 썼다. 케네디는 아내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투덜거렸다. 부부는 청구서를 둘러싸고 티격태격하곤 했다. 다른 부부들처럼 아내는 쓰고 남편은 화를 냈던 것이다. 백악관에 입상했던 1961년 말 그녀의 지출은 10만 달러에 달했고 이듬해에는 12만 달러였다. 케네디는 측근에게 물었다. 어디 쇼핑 중독자 치료해주는 곳은 없나? 이 케네디가 또 근데 굉장한 바람둥이였죠. 네, 그래서 제클린 여사가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맞자 제클린은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5년 뒤 미국인들은 제클린을 보며 똑같은 비명을 질렀다. 오, 세상에 저럴 수가. 미국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버스트 레이디 제키의 재혼이었다. 낭비벽이 심한 제클린은 돈줄이 필요했다. 여자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돈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 1905년에서 1975년가 선택되었다. 62세의 돈 많은 사업가와 39세의 버스트 레이디 출신의 여인의 결합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프랑스에서는 제클린은 심장 대신 은행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재혼을 비난하는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제클린은 1968년 10월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치렀다. 오나시스는 100만 달러 상당의 40.42 캘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클린의 40회 생일 선물로 주고 용돈으로 매월 3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그녀의 씀씀이가 3만 달러를 웃돌자 2만 달러로 삭감한 뒤 용도마저 감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그만둘 제클린이 아니었다. 그녀의 쇼핑은 초고속으로 변했다. 상점에 총알같이 뛰어들어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10분이면 좋겠다. 제클린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기만 했다. 뮤직박스, 옛날식의 모피코트, 가구, 구두 등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제클린은 닥치는 대로 사들인 뒤 중고 상점에 내다 판다. 구두 200켤레를 6만 달러에 구입하고 구두 30켤레를 한꺼번에 구입한 뒤 이튿날 대물린 경우도 있다. 한꺼번에 10여 개씩 구입한 핸드백, 드레스, 가운, 코트로 뉴욕 5번가에 호화 상점을 차려도 되겠다. 오나시스의 푸념이다.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사치병. 나는 필리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나라 국민에 대한 짠한 마음과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일곤 한다. 일본 다음 가던 아시아의 선진국이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국세가 기울고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21년을 집권하여 필리핀을 도탄에 빠뜨린 마르코스 1917년에서 1989년은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뛰어난 인물이었다. 1917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마르코스는 명석했다. 어려서부터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수영, 복싱, 레슬링 등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였으며 웅변의 달인이었다. 대학 졸업 논문은 대통령상을 받았다. 아버지의 정적을 살해한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중에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변호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2차 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또다시 게릴라 부대에 지원하는 등 훈장을 28개나 받은 전쟁 영웅이었다. 32세에는 전국 최다 득표로 하원의원이 되었고 42세에 최연소 상원의장에 올랐다. 6년 뒤 그가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필리핀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패한 독재자로 전락했다. 집권 21년 동안 마르코스 일가가 국고에서 빼돌린 돈은 최대 1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1986년 2월 마르코스가 쫓겨난 말라카낭 궁은 호아사치의 아방궁이었다. 지하에는 3,000 켤레의 구두, 수백 벌의 의상, 장신구 2,000여 벌의 가운, 수백 벌의 의상, 장신구 2,000여 벌의 가운, 3,500장의 팬티, 브래지어 500개, 수많은 보석 상자와 골동품이 쌓여 있고, 궁정 바닥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 수도꼭지는 황금, 병기는 옥이었다. 당시의 보도기사이다. 아이고. 김건희 씨가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추측합니다. 네. 이러고 싶어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한 호아사치의 주역은 그의 아내 이멜다. 1929년 아직 생존해 있나요? 이 여자가?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데 미스 필리핀 출신의 25세의 이멜다는 1954년 37세의 하원 의원 마르코스와 결혼했다. 가난하게 자란 그녀는 보석, 고가 옷 등 온갖 사치품에 몰두했다. 1965년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자 그녀의 사치는 가속이 붙었다. 마르코스가 21년간 음모와 술수로 정치판을 주무르는 동안 이멜다는 호화 쇼핑을 취미로 삼았다. 이멜다의 극명한 사치의 예로 구두를 3,000 켤레 이상 구입하고 모두 똑같은 모양의 검정색 브래지어를 300개 이상 구입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하다. 현대사에서 이멜다는 탐욕과 사치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마르코스에게 이멜다가 없었더라면 그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의 필리핀의 위상도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험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나라가 정상화돼 가고 있어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는 제도 완비해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완비해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낭비벽 188cm의 호리호리한 체구의 고상하고 기품 있는 인물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1743년에서 1826년은 정치가 교육자, 백과사전이라 불릴 만큼 박식한 학자이며 사상가로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고 3, 4대 대통령을 지냈으며 철학, 자연과학, 건축학, 농학, 언어학 등 해박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몬티첼로의 성인으로 불리었다. 심지어 그는 1999년 12월 31일 영국의 타임지가 뽑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참고로 13세기는 징기스칸, 17세기는 뉴턴, 19세기는 에디슨, 20세기는 아인슈타인. 주관적인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 흠이 있었다. 낭비벽이 심했다. 파리, 런던, 뉴욕 등 가는 곳마다 물건을 사들였다. 은제품, 포도주, 옷, 그림, 조각품, 심지어 경마차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사댔다. 파리에서 사들인 책만도 거의 2,000권에 달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새든 집을 새 집처럼 뜯어고치고 자신의 저택을 끊임없이 수리하고 확장했다. 그에게 빚은 일종의 생활 방식이었다. 대륙을 넘나들며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빚을 끌어대 그가 남긴 빚은 10만 달러에 달하고 살고 있던 몬티첼리 저택을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을 훨씬 초과했다. 그의 유족은 책임감과 자립심이 강한 딸 마사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이 경매로 팔려나가는 고통을 견디며 살았다.
높은 지성과 식견, 탁월한 리더십으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국무장관, 부통령, 대통령 등을 역임했던 그가 낭비벽을 이겨내지 못해 전전긍긍했다는 사실이 의외이다. 아무리 많은 미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일단 허영심에 사로잡히는 날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만다. 허영과 진실은 결코 부부가 될 수 없다. 라 로슈 푸코 1613년에서 1680년의 말이다. 그처럼 다방면에서 훌륭했던 인물도 이처럼 허약한 면이 있다는 사실이 부족한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인간이란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만사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다. 나는 그것을 타고난 천품으로 본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이다. 예, 주가 있습니다. 주, 전복, 사주 등은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혀 의미가 없다면 일찍이 소멸했어야 한다. 점술은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다. 미국의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다이애나 세자빈 등이 점쟁이를 찾았고 프랑스와 미국에는 현재 신부들보다 2배나 많은 점쟁이가 있으며 독일은 가장 깊이 점술에 빠져든 국가라고 한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점쟁이들을 고용하고 있고 프랑스의 시트로엥 자동차 회사는 새 모델의 출시 일자를 점쟁이에게 묻고 미국의 미셸린 타이어 회사는 신입사원을 점쟁이에게 물어 선발한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에 관상가를 배석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각자 타고난 팔자나 운명은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돈벌이로 삼는 점술가는 엉터리가 많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이 중에서 뭐 어떤 점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관상가를 배석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어요. 아주 많은 통계를 가지고 관상이라는 학이라는 학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뭐랄까 신뢰도가 있습니다. 예. 신뢰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요즘에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안철수를 봐라. 안철수 옛날 얼굴과 지금 얼굴을 봐라. 관상이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의 명과 운을 타고났다. 명은 선천성이고 운은 후천성이다. 사치 낭비벽도 명운의 작용인 것 같다. 이를테면 역마살, 도화살 등과 같은 낭비살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앞서 이베리, 제클린, 이멜다 제퍼슨 등도 낭비살이라는 올가미 속에서 발버둥 치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제클린이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돈 많은 영감과 재혼을 택한 고충을 알만하다. 불쌍한 생각도 든다. 사치와 자본주의. 사치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놓고 17세기에서 18세기 경제학자들은 뜨겁게 논쟁했었다. 결론은 사치가 당시 생성 중인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였다. 따라서 경제 발전의 지지자들은 모두 사치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그들은 지나친 사치 소비는 자본 형성에 해롭다고 염려는 했지만 필요한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을 확실하게 해주는 검소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사치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17세기에 기존의 사치 금지령이 소멸되었다. 이후 지배층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사치 소비의 필요성을 확신했다. 또한 뒤에 루소주의자들의 반대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저명한 문인들도 사치를 지지하였다. 몽테스키웨 1689년에서 1755년은 사치는 필요하기다. 만약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썼다. 볼테르 1695년에서 1778년도 쓸데없는 것 가로 열고 사치 가로 닫고 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사치를 옹호했고, 아이작 핀토 1715년에서 1787년은 사치가 국가의 번영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활력이라고 주장했다. 사치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악이고 죄이지만 산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서는 선, 즉 사치는 인간에게 해롭지만 상업에게는 해롭지 않은 악이라는 견해가 영국에도 퍼져 있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이자 상업 예찬자인 데니얼 디포 1660년에서 1731년은 사치가 부의 원천임을 깨닫고 상업을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결론지었다. 검소한 독일에서도 사치는 많이 논의되었고 자본주의 발전에 사치의 기여를 인정했다. 사치가 더 많으면 좋겠다. 부자들의 사치는 많은 수공업자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기 때문이다 라는 글도 있다. 죄 많은 부유층의 낭비성 지출은 빈민층에게 일자리를 주지만 인색한 구두쇠의 정비남은 그렇지 못하다. 버나드 맨더빌 1670년에서 1733년의 말이다. 사치는 자본주의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사치는 봉건적인 부에서 시민적인 부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존 바르트 1863년에서 1941년은 부자들의 사치가 자본주의의 출발이며 발전의 동력이라면서 자본주의를 태생시킨 상업의 발달은 사치품에서 시작되었다. 향료, 후추, 비단, 차 등은 모두 사치품이었다. 이것들은 돈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함께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품이다. 사치는 남녀가 사탕을 이루기 위한 애욕적 소비 행태라고 결론 짓는다. 동물이 멋진 외모를 뽐내며 이성에게 구애하듯 인간도 이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치를 하고 돈을 쓴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경전을 비롯하여 선현들이 한결같이 사치와 낭비를 비난하고 죄악시한다. 누구도 사치와 낭비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치와 낭비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딜레마이다. 그렇지만 사치와 낭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다는 천리로 삶의 불가해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절대 악도 절대 없다. 절대 선도 없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돈의 철학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최선의 방법은 각자의 가치관과 수입에 맞춰 마음 편한 소비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말려도 사치할 사람은 사치하고 검약하는 사람은 검약을 한다. 사치병에 걸린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사치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 검약하는 사람은 사치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한다. 마음 편한 소비 생활은 각자의 천품에 맞는 지나치지 않은 중용적 소비일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도 사치하는 자는 범죄에 빠지기 쉽다. 그렇죠. 돈이 없는데 사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챕터 재밌었네요. 사치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좀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